오늘 원래 2장 3장 다 나가려고 그랬는데요.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트린 수준이 어떠신지 몰라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온 건 싱글톤하고 그 다음에 싱글톤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겠지만 애넘 클래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고찰을 하고 지나갈까 해요. 싱글톤은 일단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스턴스 한 개가 계속 생존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싱글톤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얘가 굉장히 오래 살아있고 싱글톤이라는 걸 만들고 나면 없앨 수도 없다는 거죠. 물론 레이지 스타트는 가능해요. 자바나 코틀린이나 다 플랫폼에 따라서 싱글턴이 태어날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존재할 때부터는 메모리에서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싱글톤이라는 건 메모리에서 못 내리기 때문에 많이 안 쓸수록 좋아요. 가비지 컬렉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싱글톤은 여러 명이 건들 수 있잖아요. 여러 스레드가 건들 수 있고. 그래서 아예 그 안에 상태가 없는 퓨어한 함수 상태이든지 함수이든지 아니면 동시성의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싱글톤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동시성 대비하기가 어렵다. 책에서도 보면 상태를 갖는 것 같은 애들이 나오는데 걔는 잘못된 거고, 순수한 기능, 유틸리티로만 존재할 거면 싱글톤 객체가 필요하냐? 코틀린에서 필요 없다예요. 함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걔가 순수한 함수라면요. 매스 패키지 안에 사인, 코사인이 있는 것처럼 싱글톤 객체 안에 그냥 관계에 있는 함수들의 모임일 뿐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태를 안 갖는데 얘가 객체에 될 이유가 뭐지? 원래 객체, 클래스라는 건 안에 상태를 은닉하고 바깥에 캡슐로 표현하는데 상태를 가지려면 동시성 대비를 엄청 해야 되고 상태를 안 가질 거면 객체가 아닌 거죠. 은닉하고 있는 상태가 없으니까. 캡슐화 할 것도 없고 그냥 유틸리티 함수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싱글톤이 필요한지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싱글톤은 인스턴스가 하나만 존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스턴스가 하나는 아니고 100만 개도 아니지만 5개만 필요해.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얘네들이 바로 애넘이에요. 그래서 싱글톤도 애넘도 우리가 직접 뉴를 해서 만들진 않지만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앱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인스턴스고 걔네들을 하나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개가 필요한 경우 애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애넘도 싱글톤이에요. 애넘에 하나밖에 없으면 싱글톤이지 걔가. JVM 플랫폼은 JVM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바는 애넘을 먼저 초기화한 후에 스태틱들이 초기화돼요. 그래서 애넘에서 스태틱한 수출력으로 안 써지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진짜 안전한 JVM 부트스트랩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애넘으로 싱글톤 객체 만드는 게 짱입니다. 안 그러면 복잡한 이중 스태틱 가드라든지 싱크로나이즈 가드라든지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싱글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귀찮단 말이에요. JVM에서는 애넘으로 만들면 걔는 JVM이 보장하는 싱글톤이다. 싱크로나이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애넘으로 만드는 게 짱입니다. 귀찮은. 그래서 웬만하면 싱글톤 그냥 귀찮으면 다 애넘으로 만들어. 하나짜리 애넘으로. 그게 정답입니다. 안 그러면 스태틱 이중 가드 그거 쓰던가. 스태틱 안에 스태틱으로 이중 가드하면 되거든요. 그럼 동시성이 커버 되는데 그거 쓰던가. 근데 코틀린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싱글톤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문법이 지원돼서 그래요. 근데 문법이 지원될 뿐이지 우리가 오브젝트나 전역 변수, 전역 함수로 만든 싱글톤 객체가 싱크로나이즈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너레이트 된 코드를 보면 싱크로나이즈가 남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 오브젝트 키워드나 전역 변수 함수가 굉장히 많은 걸 자동화하죠. 네. 자동화하고요. 오브젝트로 만들면 재미있는 점은 얘가 타입이면서 동시에 객체예요. 타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객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코틀린에서 전역에서 바나 바를 이용해서 변수를 생성하거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얘도 전부 다 싱글톤 일체예요. 그럼 전역 함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자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메소드가 하나 있는 객체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게 뭐 함수죠. 코틀린은 상대적으로 싱글톤 남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안에 속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잘 모르겠어도 그냥 클래스를 만드세요. 잘 모르겠어도 클래스를 만들어. 싱글톤 함부로 남발하지 말고. 싱글톤 상태는 지옥이야. 싱글톤이 상태에 갖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웬만하면 클래스를 만드세요. 상태가 있다 싶으면 그냥 클래스를 만드세요.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는 코드 예제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게 엄청 나올 거라서 굳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서. 근데 팩토리 메서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어려워요. 제가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아무도 질문이 없어요. 제가 강의한 도중에 따다다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 영상 속의 얼굴도 보고요. 아, 저 사람 멍 때리네. 왜 이렇게 멍 때리는 인간들이 많지? 뭐 이러면 좀 쉽게 설명하고 풀기도 하고요. 스레드에 나와 있는 질문들 있으면 답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지나간 거 물어봐도 되고. 팩토리 메소드가 왜 있어야 되냐? 왜냐하면 팩토리 메소드는 생성을 하는 건데 자바에서 생성자는 추상화가 안 돼요. 다른 메소드는 인터페이스를 뭐 임플리먼트 했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았어. 이러면은 다른 메소드는 시그니처가 제어가 되잖아. 근데 생성자는 제어가 안 돼. 자바에서. 모든 구상 클래스들은 뭐 인자로 인티저 하나를 받는 생성자를 써야 돼. 이게 제어가 안 되잖아. 이게 제어가 안 된다고요. 이게 자바 플랫폼에서 팩토리 메소드가 있는 이유야. 이게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문법으로 제어를 하고 싶은데 타입을 제어가 안 되니까 팩토리 메소드가 필수인 거지. 팩토리 메소드 도움이 없으면 모든 구상 클래스 생성 방법은 제각각의 지식이에요. 타입이 추상 클래스로 일치화됐을 뿐이지 만드는 법은 다 제각각의 지식인 거야. 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통일된 방법이 없어. 그래서 구상 클래스를 통일된 방법으로 만드는 시그니처를 정하고 싶으면 팩토리 메소드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스위프트는 돼. 스위프트는 init이라는 메소드가 생성자를 대체하는 메소드인데 이게 형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모든 애들은 이 방식으로 생성자를 써야 돼 라고 이런 언어도 있어요. 이런 언어도 있지. 안 되는 언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팩토리 메소드가 없으면 구상 클래스의 생성 방법을 추상화시킬 필요가 없어. 추상화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근데 코틀린에서는 놀랍게도 코틀린 리플렉션 K 펑션 0, 1, 2, 3, 4, 5, 6, 7, 8, 9, 10이 굉장히 이걸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바랑 구현하는 건 난이도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냥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는 건데요. 제가 코틀린 리플렉션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거 자바 리플렉션 아니야? 아니야. 코틀린은 일종의 2단계 서버려 2단계 컴파일러란 말이에요. 프론트엔드에서 한번 컴파일하고 대상 플랫폼으로 두 번째 백엔드 컴파일을 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프론트 컴파일의 결과로 코틀린 리플렉션 애들이 확 생겨나요. 이미 코틀린 코드를 한번 컴파일링 하고 나면 프리 컴파일링 하고 나면 내가 작성한 문법에 대한 구조적인 리플렉션 객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심지어 걔를 런타임에도 쓸 수 있어. 그런 코틀린 리플렉션의 일부가 K 프로퍼티, K 펑션, K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K 클래스. 그중에 K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K 펑션은요. 클래스 앞에 콜론 2개 붙이면 돼요. 그럼 생성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 콜론 클래스를 사용하면 클래스의 생성자 형식과 똑같은 K 펑션 리플렉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타입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타입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야. 야, 이제 우리 A를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는 생성자가
인티저 2개 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우리들끼리 좀 위크하지만 약속만 하면 팩토리 메소드를 통일적으로 쓸 수 있게 돼. 그래서 요거를 K-클래스 맵으로 팩토리 라우팅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떠드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코드를 봅시다. 예전엔 코드를 감추면서 진행했는데요. 눈 빠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보라고 제가 약간씩 공개를 해요. 자, 그 흔한 인터페이스 테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테스트를 구성하는 클래스 2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테스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모든 자식 클래스들은 생성자에 인티저 2개를 받자. 이렇게 우리 팀에서 약속을 한 거야. 이걸 타입으로 강제하진 않았지. 근데 우리 팀은 이제 테스트 클래스를 구현할 때는 인티저 2개 받는 생성자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콜론 2개 딱 때리면 얘가 알아서 코틀린이 알아서 코틀린 컴파일러가 알아서 테스트 1의 생성자는 인티저 2개 받는 거잖아. 인티저 2개 받는 거니까 K 펑션 2잖아 하면서 인티저 반환 타입 테스트라는 함수로 바꿔버려요. 물론 테스트 1로 바꾸는 게 기본값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형을 인티저 테스트로 했잖아요. 이런 기능은 없고요. 그냥 콜론 테스트 1하면 여기가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 1로 나와요. 정확하게. 근데 모든 함수 타입은 마지막 반환 타입이 제네릭 아웃 타입이에요. 제네릭 인아웃을 아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는 거지? 이 표정을 보면 거의 전멸인데 제네릭 아웃 타입이야. 이 모든 K 펑션은 마지막 인자가 반환 타입인데 반환 타입의 제네릭은 무조건 아웃이야. 그래서 테스트 1에 타입 대신에 테스트를 써도 무방해. 무방하단 말이야. 아웃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 팩토리를 좀 범위를 넓게 설정한 거죠. 얘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 얘도 들어갈 수 있어. 이제 팩토리라는 변수에는 얘가 람다인데 테스트 1도 들어갈 수 있지만 테스트 2의 생성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왜? 시그니처가 똑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인티저 2개 주고 수상 인터페이스 테스트를 반환한다는 요 시그니처에 수렴하기 때문에 요 변수 하나에 얘도 넣을 수 있고 얘도 넣을 수 있어. 이게 뭐죠? 생성자를 추상화하는 데 성공했잖아. 추상화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팩토리 하나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됐잖아. 으이씨, 모르겠다. 오늘 죄다 이 난이도로 진행될 건데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코틀린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코틀린 아는데 알지만 어떻게 쓸지 모를 걸 예상해서 걔를 활용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설문조사 받을 때 여러분들이 코틀린 수준이 너무 낮아서 고민을 약간 했어요. 네, 이제 와서 뭐 코틀린 기초 강의를 가르쳐봐야 뭐해? 맞아요. 태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습니다. 다음 코드로 볼까요? 우리가 이걸 일반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해시맵으로 일반화할 수 있어요. 어떤 K 클래스 타입, 어떤 타입일까요? 테스트의 아웃 타입이겠죠. 테스트를 상속받은 K 클래스 타입이 있으면 얘를 키를 삼아서 여기에다가 팩토리를 넣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약속했다? 테스트를 상속받은 애들은 인티저 테스트라는 생성자를 갖도록 구성 클래스를 정의하자라고 약속을 했잖아. 아, 저만 했다고? 아무튼 우리 팀이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테스트 계열 애들은 죄다 인트 테스트라는 펑션 2를 줄 거야. 이거 아웃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웃 쓴 거고요. 실제로 아웃 쓰면 경고 뜹니다. 하지 말라고. 아웃 없어도 돼요.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얘는 있어야 돼요. K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 해시맵을 뭘 만드느냐? 테스트 1의 클래스와 테스트 1의 생성자. 테스트 1의 클래스와 테스트 2의 생성자를 넣어주면 얘 라우터가 드디어 책에 장황하게 써져 있는 귀찮은 녀석을 다 이거 한 방으로 해결을 한 본 거죠. 주변에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 코트리나 자바나 비슷한데
휴가 문법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이게 휴가 문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인 건가? 이거 자바 코드로 옮기면 순식간에 20배로 불어나잖아. 이게 휴가 코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인 거야? 한번 코틀린으로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하잖아요. 익숙해져서 자바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도저히 돌아갈 수 없어. 제가 100% 장담하는데 코틀린에 익숙해져서 코틀린 코드를 막 짜잖아요. 절대로 자바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져. 20배 정도로 늘려야지만 코드가 심하면 100배씩 늘어날 때도 있어. 지금 제가 짠 이 몇 줄의 코드, 이거 한 줄, 이거 라우터 선언 한 줄,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그 장황한 코드 전체, 그나마 그것도 코틀린 코드였잖아. 코틀린 깊이 쓰면 금방 이렇게 된다고. 자, 이걸 이용해 볼까요? 그래서 코틀린 인라인 함수를 사용해야 되면 받아온 제네릭을 레이파이드를 통해서 구상 클래스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인라인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얘가 팩토리 1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A, B만 받으면 되잖아. A, B만. 그럼 모든 테스트 예약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성공하면 주고 안 주면 널 줄 건데 라우터의 T 클래스 어떻게 인라인 그래 인라인 레이파이드니까 T가 런타임에도 T를 알고 있다는 거야. T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인보크 때리면 얻어진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얻어져. 테스트 1이 들어왔겠죠. 제가 타입을 명시적으로 줬으니까. 야 근데 이 타입을 명시적으로 줄 거면 이 팩토리 함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이 타입을 모르게 해서 얻고 타입 대신에 책에 뭐 C, P 이런 문자열 힌트를 줘가지고 얻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좋아. 그럼 우리 좀 더 세련되게 문자열 힌트를 줘보자. enum 클래스를 통해서 테스트 타입을 구현했어요. 얘한테 내장시키지 뭐. 얘 안에다가 K 클래스 내장시키고 테스트 1은 테스트 1 클래스를 내장하고 테스트 2는 테스트 2 클래스를 내장하자고. 그럼 어떻게 된다? 팩토리 2에서는 타입을 받아서 A, B 주면 타입에 있는 타입 값, 요거 K 클래스 값을 이용해서 조회하면 되죠. 자, 이제 완전히 숨었네. 이제 테스트 1이라는 모르고 n원 값만 알고 있는 거야. 문자열 C를 알듯이. 영상의 시간을 약간 가질까요? 아, 약간 여러분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높아요? 수준이? 물어볼까? 자, 저거 클릭하세요.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씨, 저거 올라간다. 이게 제일 쉬운 건데 망했다. 당연히 첫 번째 슬라이드니까 이 코드가 제일 쉽겠죠? 망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코틀린을 우습게 보고 있다. 코틀린이 자바의 아류고 코틀린 코드가 자바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틀린은 대체가 안 되고 독립된 언어고 철학도 전혀 달라요. 오히려 코틀린이 그냥 JVM으로 컴파일 될 뿐이에요. 근데 코틀린은 자바스크립트도 컴파일 되고 윈도우로도 컴파일 되고 안드로이드로도 컴파일 되고 사방으로 컴파일 되잖아요. 코틀린은 JVM 언어가 아니라 코틀린 언어라서 완전히 노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게 이 첫 번째 예제에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코드를 썼어요. 일부러. 흔한 코드는 아니죠. 아닌가? 모르겠다. 저는 흔하게 쓰니까. 정적 팩토리 메소드에서 생각해 봅시다. 정적 팩토리 메소드는 궁극적으로 생성자를 쓰지 않고 별도의 도우미 함수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동원님. 팩토리 2에서는요, 타입을 몰라요. 이건 n원 값이잖아요. 문자를 피 보낸 거랑 똑같은 거죠. 그에 비해서 팩토리 1에서는 테스트 1이라는 구상 클래스의 타입을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귀찮아서 요 n엄에다가 테스트 1 클래스를 내장한 거지 여기를 뭘로 바꾸면 된다? 여기를 n엄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k 클래스를 내장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아, 그쵸. 죄송합니다. C하고 P로 쓸 걸 그랬나? 여러분들은 천재잖아. 괜찮아. 그리고 저희는 이 영상이 공유되잖아요.
영상으로 다시 복습하시면 됩니다. 저 강의할 때 부담 없이 해요. 어차피 영상 남아서 여러분 복습할 수 있으니까. 헷갈린 부분 나중에 가서 다시 보세요. 교환도 공유되고 영상 남으니까. 정적 팩토리 메소드는 필수예요. 왜냐하면 팩토리 메소드가 필수인 이유가 뭐였다? 생성자를 추상화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 근데 정적 팩토리 메소드가 필수인 이유는 뭐냐면 코틀린 생성자가 일반 함수에 비해서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적 함수로 정적이란 말이 없죠. 코틀린에는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어. 이게 그지 같다는 거야. 첫 번째, 코틀린 생성자는 서스펜드 생성자가 될 수 없어. 이게 지랄이다. 그래서 비동기적인 형상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 서스펜드를 많이 쓰다 보면요, 그게 엄청난 제약 조건으로 오게 돼요. 이 객체 만들 때 왜 서스펜드 객체들을 넣을 수가 없지? 너무 불편한데 왜 여기만 동기 구간이지? 이런 게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레이파이드 제네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서는 레이파이드 제네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런타임의 구상 클래스의 정보를 받을 수 없어서 여러분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생성자에서 클래스 받는 것들인 거죠. 자바 클래스 받거나 아니면 뭐 코틀린 클래스를 받거나. 클래스를 왜 받았어? 왜냐하면 런타임의 개 클래스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네릭 인자만으로는. 네, 귀찮다고. 귀찮은 게 아니야. 불가능해. 코틀린 생성자는 코틀린의 다른 함수는 제공해주는 이 기능을 안 갖고 있어. 왜 그랬을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자바에 맞게 적당히 컴파일 될 거면 컴파일할 때 알아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넣어준 게 그래요. 좀. 이 제약을 피하려면 정적 팩토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렇게 떠드니까 모르겠죠. 코드로 봐. 코드로 보면요. 일단 팩토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클래스를 생각해 봅시다. 이 팩토리 만들어주는 클래스는요. 자바의 셈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코틀린의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구현해야 되는 딱 한 개의 메소드를 갖고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들어보시죠. 셈 인터페이스 대신에 코틀린에서는 펀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얘는 메소드를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코틀린의 람다는요. 인터페이스예요. 엄밀하게는 오퍼레이터 인보크를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상속받으면 인보크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생겨요. 그래서 함수를 상속받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꼭 펀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펀인 경우에는 천원할 것도 없는 거지. 이미 인보크 t를 하라는 뜻이니까. 표정이 점점 더 안 좋아져. 몰라. 갑니다. 그래서 제 클래스의 정의를 보면 팩토리 t를 상속받았으니까 뭐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건 오버라이드 되는 건데 여기 처음 보는 접근 제어자인 Published API Internal이라는 접근 제어자가 있잖아요. 컨스트럭터를 남이 만들 수 없어. 인터널에서만 만들 수 있어. 그럼 인터널 컨스트럭터까지는 알겠다 이거야. 모듈 안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근데 Published API는 뭐냐면 얘가 원래는 인터널에서만 되지만 퍼블릭 인라인으로 나갈 때는 얘를 허용해 줄게 라는 뜻이야. 이게 Published API라는 뜻이야. 이때 Published는 뭐냐면 얘가 평소에는 인터널로밖에 못 쓰지만 바깥쪽이 퍼블릭인 인라인 함수로 나갈 때는 얘를 허용해 줄게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게 쌍으로 해서 특수한 접근 제어자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제 예제에서 제가 인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인자로 타입 클래스를 받고요. 팩토리 함수를 받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컴패니언 오브젝트에서 이 정적 팩토리 메소드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듈 바깥에서는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려고 그러면 퍼블리시드 API에 걸려가지고 호출이 안 되고 대신에 퍼블릭 메소드인 이 인보크, 오퍼레이터 인보크 얘가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no argument 팩토리를 괄호괄호로 호출하면 얘가 나가지 않고 얘가 나가게 된다. 그런데 얘는 함수니까 서스펜드도 쓸 수 있고
inline reified도 쓸 수 있고 제약 조건 다 피할 수 있죠. 얘가 뭘 받나 봤더니 람다 하나를 받았어. 생성자 람다 하나 받은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 인자로 잡아줘야 되니까 no inline을 걸었어요. 얘는 inline을 할 게 아니라 여기 속성으로 잡아줘 팩토리라서. 그래서 얘를 보면 안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서스펜드 프로세스를 거쳐 또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생성하면서 T 클래스도 그냥 여기서 받아오면 되고 팩토리만 넘겼는데, 그리고 팩토리 자체도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이런 두 가지 A, B 제약을 다 피할 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코틀린은 재밌는 게 오버라이드 함수도 인라인 할 수 있거든요. 오버라이드 함수도 인라인화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함수형 인터페이스 쓰면 인보크를 생성한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인보크는 T 타입을 나가는데 T는 우리가 받아온 팩토리 자체가 요거에 대응하니까 팩토리 호출해주면 되겠죠. 정적 팩토리 메소드로 팩토리를 만든다니 이게 무슨 장난질이냐고? 저 원래 그런 거 좋아해요. 팩토리를 만드는 팩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저녁에 멤버 팩토리라는 팩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no argument 팩토리에 콜론 멤버를 보냈어. 그럼 멤버의 생성자를 받아들여서 no argument 팩토리를 만든 거죠. 그러면 얘가 호출돼서 얘를 통해 가지고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T 클래스를 넘긴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get 멤버라는 서스펜드 함수에서 얘를 사용하게 되면 멤버를 얻을 때 멤버 팩토리를 콜하면 서스펜드 컨텍스트에서 이 서스펜드가 돌면서 잘 만들어서 멤버가 나오게 되겠죠. 제가 다음 주부터 좀 쉽게 할게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상태를 몰라가지고 너무 메롱으로 만들었네. 영상 보고도 여러 번 복습했는데 도저히 이 코드들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디스코드에다가 올리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개발자시잖아요. 나 코트린 잘 알리었는데 하고 자신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도전해서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면 다 알면 되지 하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모르는 거는 디스코드에다 왕창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립니다. 답변 잘해요. 그래서 코트린을 깊이 쓰자. 디자인 패턴이 문제냐? 코트린 깊이 쓰자 이거지. 뭐 일단 성공은 한 것 같아. 여러분들의 표정과 디스코드의 반응을 보면 저 더 이상 코트린 우습게 보지 않을게요. 뭐 이렇게 성공을 한 것 같아. 앞으로 바짝 긴장하고 갑시다. 추상 팩토리 메소드로 가볼까요? 이 추상 팩토리 메소드는 제가 코드로 제시하진 않을 건데요. 추상 팩토리 메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요즘은 중요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빌더 패턴을 다 이사했기 때문이지. 뭐라고? 추상 팩토리 메소드가 빌더랑 관계가 있다고? 있지. 우리 이 경우 되게 흔하게 당하죠. 스프링 DI도 해결하는 문제가 이거고 여러분들이 즐겨 쓰고 있는 오토와이어도 다 이거잖아요. 어떤 객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다른 객체가 필요해. 근데 스프링 DI는 비겁한 놈이죠. 왜? 스프링 DI에 등록하는 모든 비리는 다 싱글톤이니까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하나 만들어진 싱글톤끼리만 연결해 주는 거니까 순서를 잘 정해가지고 의존성 없는 애부터 만들어서 연결해 주면 되잖아. 비겁한 놈이다. 싱글톤 기반으로 스프링 DI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걔가 객체 지향 프레임워크인 거 맞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태를 갖는 객체들은 싱글톤으로 만들면 안 되라고 얘기했잖아. 위험하다고 동시성 문제가. 그러니까 스프링에서 그 사고를 치지 맨날 애들이. 인스턴스 상태가 아닌데 스프링 비인 주제에 인스턴스 상태를 쓰려고 그러고 헬이 되는 거지 금방. 오히려 흔하다. 왜? 객체 지향의 본질은 뭐다? 독립적인 응집성 있는 클래스들이 의존성 있는 다른 객체와 서로의 책임을 나눠서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객체망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존성 있는 객체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독립된 스탠드 언론 객체가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 첫 번째 문제는 이거야. 우리는 싱글톤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객체와 B 객체가 태어나는 시기도 다르고 살아있는 시기도 다른데 의존성을 갖는다는 거지. 어떤 A 객체는 1시부터 3시까지 살아있는데 어떤 B 객체는
1시 반에서 4시까지 살아있어. 그럼 얘네들은 잠깐 30분 동안만 결합했다가 헤어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면 강제로 둘의 교집합인 1시 반에서 2시까지만 둘이 살아있다가 못 쓰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야. 진짜 객체지향 세계에서의 커플링의 문제는 라이프 사이클이 교집합으로 일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스프링 DI를 제가 비겁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 새끼들이 다 싱글톤이기 때문이에요. 전 라이프 사이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지. 그거 의존성 그래프 그리는 건 쉽다. 그건 진짜 객체지향의 난이도가 아니다. 진짜 객체지향의 난이도는 여기서부터인 거죠. 뭐 이런 거죠. A 객체는 특정 스코프 소속인데 B 객체는 싱글톤이거나 아닌 또 다른 스코프 소속이야. 얘네들이 의존성을 가져. 근데 이게 제일 흔해. 이게 보통 제일 흔한 상황이야. 뭐 데이터베이스 풀이 있는 동안에 풀을 이용해서 DB 질의를 하는 중간중간에 커넥션을 이용한 익스큐션 객체를 만들었어. 풀이 다 됐어. 익스큐션 객체도 다 죽어야 돼. 뭐 이런 거잖아.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자인데 안드로이드 개발하면 그지 갖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서로 다른 객체를 조화롭게 쓸 수 있는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게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헷갈리게 써놨네. 생성하려는 객체는 추상 클래스에 있는 구상 클래스였잖아요. 우리 팩토리 패턴에서. 테스트 밑에 테스트 1이 있잖아. 근데 테스트 1이 의존하는 객체가 다를 수 있고 테스트 2가 의존하는 객체가 다를 수 있어. 구상 객체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엔 테스트를 보이지. 추상 클래스를 보이는데 구상 클래스마다 의존 객체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문제야. 이런 수많은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DI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DI 말고 다른 DI, 뭐 코틀린 DI 대거 같은 거 써보시면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 왜? 라이프 사이클이 다양한 애들의 조합을 해주는 DI들은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 스프링이 제가 보기엔 DI 중에 제일 쉬운 DI야. 스프링 DI가 어려우면 DI 접어. 걔 태반 다 싱글톤 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걔가 제일 쉬운 DI예요. 근데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다양한 애들의 조합을 해주는 DI를 쓰면 애노테이션이 100만 개 나오고 막 조합이 됐다 안 됐다 뭐 난리를 쳐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추상 팩토리 메소드는 1번의 모든 내용을 추상화하는 거야. 이게 바로 추상 팩토리 메소드가 디자인 패턴 중에서 가장 어렵고 제일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야. 객체는 객체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객체망을 구성하려면 의존성 객체를 넣어줘야 되는데 추상화를 했기 때문에 구상 클래스마다의 의존성 관계가 다르는데 이걸 어떻게 추상화할 거야? 이런 문제라는 거지. 바로 이런 문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꽃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상 팩토리 메소드. 넓은 범위로 보면 DI고 나발이고 다 추상 팩토리 메소드인 거야. 모든 내용을 추상화하죠. 그래서 추상 팩토리 메소드를 구현한 구상 팩토리 메소드에서는 추상 팩토리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돼. 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럼 93페이지에 팠어. 93페이지 펴. 팠어. 그 인터페이스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거야. 그 파서가 바로 추상 팩토리 메소드 인터페이스예요. 예? 거기 프로퍼티 있고 서버 있잖아.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서버라는 거야. 왜? 서버라는 애를 구현하려면 반드시 그 안에 프로퍼티를 부르기 때문에 프로퍼티 메소드가 필요한 의존성 객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재료인 거야. 재료. 그 사실은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퍼티도 너 반드시 구상 클래스에서 구상 팩토리에서 너 프로퍼티 만드는 것도 같이 기술해 놔야 된다. 이 얘기인 거지. 그래야지 내가 서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버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프로퍼티인데 그거 외에도 서버 만드는데 필요한 게 더 있으면 그 메소드를 다 만들어야 된다고 거기에 요구사항에 다 넣어놔야 돼. 이게 바로 추상 팩토리 메소드인데요.
정확하게 이 똑같은 니즈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빌더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빌더와 정적 빌더, 동적 빌더가 그냥 다 이겼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추상 팩토리 메소드의 고도 구현체를 잘 구경할 수 없는 이유가 얘를 빌더가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빌더의 목적이 똑같아. 빌더도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들 빌더 무슨 XX 빌더 많이 써봤을 거 아니야. 빌더 하는 일이 똑같잖아. 제가 방금 말한 거랑. 뭐 한다? 의존성을 설정해주고 밸리데이션을 해주고 의존성 관계 객체들을 넣어주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 근데 빌더는 런타임으로 옮겨가잖아.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빡빡하게 매번 빌더의 어떤 패턴이 나올 때마다 추상 팩토리 메소드 그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지. 런타임에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고 싶을 때 다 빌더로 이사 갔단 말이야. 지는 패턴이 인가하면 뜨는 패턴이 있어요. 빌더는 계속 뜨고 있습니다. 이게 짱이죠. 빌더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다 밀어넣을 수 있다. 자, 그럼 우린 객체 생성할 때 주로 뭐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분해해서. 첫 번째, 속성을 설정할 때는 밸리데이션 등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정합성 있는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돼. 의존 객체는 아까 말했던 그 그지 같은 문제들이 있죠. 라이프 사이클도 맞춰줘야 되고 그 객체 어디서 왔어? 스프링 그 새끼는 다 비에다 넣어가지고 안 했다 치고 걔 어디 왔어? 우리가 걔 넣으려고 그러면 걔 어디서 온 거야? 절차. 어떤 객체는 A, B, C 순으로 초기화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게 나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의존 객체가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내가 얘를 가져와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순서 관계가 있잖아요. 이 절차야말로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DB 모델링 시에 가장 어려운 거는 특정 순서를 가진 쌍을 DB에서 강제적으로 저장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어려운 거고요. 테이블에서. 객체 지향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소드 A, B, C를 만드는 건 쉽지만 A 호출한 다음에 B 호출한 다음에 C 호출해야 돼.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러분들은 남이 만든 라이브를 써보면 그 남이 만든 라이브를 잘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 만든 놈이 순서 같은 걸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만든 놈을 욕하면 되냐고요? 맞아요. 그 만든 놈 욕하면 됩니다. 그 순서 만든 것들은 다 지옥인데 걔가 개발 디자인 실력이 약해가지고 순서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순서 있는 메소드가 있다. 본인이 만들었는데도 본인 메소드 순서가 있다.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내가 이거 라이브를 쓰려고 갖고 왔는데 이 라이브는 순서대로 써야 돼. 메소드를 막 그대로 호출해야 돼. 막 욕하면 쓰면 돼요. 그 그지 같은 놈이야. 잘못한 거. 아무튼 순서가 나온 프로그램은 지옥이다. 빌더라는 건 빌더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컴플런스 메소드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헬퍼 객체를 왕창 동원해. 그래서 컴파일 시에 위에 세 가지를 어길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컴파일형 가드를 쳐주는 거야. 이것만 만족하면 다 빌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 현대에 와서는 빌더 패턴의 정의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5만 가지 다 빌더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3번의 내용을 옛날 방식의 클래스에선 클래스 내부에 다 갖고 있었어요. 왜? 클래스가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빌더가 상당 부분 나눠 가져요. 있죠. 그것도 배울 거야. 그래서 빌더한테 많은 걸 나눠줬기 때문에 본체는 상당히 가볍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클래스 대부분의 진짜 알고리즘이 10줄이면 얘네들이 100줄이잖아. 클래스가 상당히 가벼워진다.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더 좋은 점은 코틀린에서는 밸류 클래스, 인라인 펑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러한 장점을 가져가는데 런타임에 부한을 안 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코틀린의 막강한 점이죠. 응? 지워. 자, 그래서 요 클래스를 가지고 시작해 봅시다. 객체 지향 개발자들한테 쇼킹한 코드죠. 아무것도 없는 마치 스트럭처와 같은 그것도 정합성도 없고 되게 위크한 자료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요 메일을 보면요. 2에 어레이 리스트 스트링인데 심지어 널러블이야. 타이틀 컨텐트는 뭐 그렇다 치고 어태치먼트도 그냥 널러블이야. 이거 어태치먼트로 됐니? 이거 파일로 바뀌었는데. 이거 파일이에요. 나중에 파일로 봐주세요.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객체 지향 개발자들한테 용서가 안 되는 클래스잖아. 데이터 은닉도 제대로 안 돼 있어. 다 퍼블릭이야. 뿐만 아니라 뭐 널러블에 정합성 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단 말이죠. 그럼 이걸 코튼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봅시다. 일단 밸류 클래스는요. 프로젝트 바랄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인자를 하나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컴파일 타임에 셋이라는 타입으로 인식되는데 런 타임에는 이 클래스가 싹 없어지고 메일로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컴파일러가 런 타임에 메일로 바꿀 수 없어. 그 이유는 뭐지? 얘가 제네릭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상속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얘는 그냥 실체 클래스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쓴 방식이 나중에 이 셋이라는 클래스를 싹 지우고 메일만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드시면 코틀린 컴파일러도 밸류 클래스를 없애버리고 메일 클래스를 쓰는 걸로 코드를 바꿔버려요. 이게 바로 밸류 클래스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밸류 클래스 쓰는 법은 뭐다? 나중에 없애버릴 타입을 바깥에 두고 실체가 될 타입을 하나의 속성으로 넘겨줄 것입니다. 이거 줄 어떻게 걷어? 깜짝이야. 다음 여기로 와보자. 인라인 함수는요. 이 빨간 줄 명호님이 그었는데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지? 윤성님 이거 지울 수 있으면 지워봐. 관리자니까 무적이라 지울 수 있을 거 아니야. 빨간 줄. 아무튼 인라인 함수는요. 나중에 인라이닝화 되기 때문에 코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인라인 함수를 보면요. to라는 어휘를 제공하고 있죠. to 어휘를 잘 보시면 무조건 한 명은 넣어야 돼. 뒤는 안 넣어도 되지만 여러 명이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to라는 함수를 불렀으면 무조건 한 명은 넣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쓰는 수거가 있는데 메일 to는 널러블하죠. 메일 to는 널러블하니까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어레이 리스트 오브를 이때 레이지하게 만들어요. 만들고 얘를 어디다 넣어줘야 된다? 메일 to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를 괄호치면 얘는 무조건 어레이 리스트 오브 스트링이 나오겠죠. 제가 수거처럼 많이 쓰는 레이지 초기화예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를 런 할 거예요. 런 하면 얘한테 뭐 한다? 일단 to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other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to라는 어휘를 이용하면 메일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래서 바깥쪽에 노출되는 메소드는 to가 되는 거죠. 얘는 그냥 이대로 두고 우리의 셋을 바깥쪽에 노출할 건데 셋의 노출에 따르면 to라는 어휘가 생겨나서 to라는 어휘에서 무조건 한 명 넣거나 더 많이 넣을 수 있어. 이런 어휘를 제공하게 된다. 타이틀이나 컨텐트는 문자열이잖아요. 기본값 땡땡인데 문자열 넣어주면 야 안 그래도 땡땡인데 왜 빈값 넣었어? 죽여. 빈값 아닐 때만 받아주는 밸리데이터를 넣었죠. 속성 넣을 때 일반적으로 밸리데이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밸리데이터 얘가 가져간 거지. 클래스에 두지 않고 요 DSL 객체한테 준 거야. 얘를 왜 DSL 객체라고 부르는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다음은 파일. 죄송, 제가 이거 파일이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죠. 어태치먼트가 너무 길어가지고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파일로 바꿔놨거든요. 이 파일은 보면 파일 하나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어레이 리스트 진행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파일 첨부할 때 어휘를 더 주고 싶어. 예를 들면 S3 거 추가하거나 구글 드라이브를 추가하고 싶어. 그랬더니 얘가 버킷하고 키를 받아서 파일에는 요걸 추가해 준 거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파일 아이디를 넣어준 거.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이 설정 객체 셋에는 되게 많은 어휘를 넣어줄 수가 있어. 편의 어휘를 되게 많이 넣어줄 수 있어. 제가 컨텐트에다 직접 넣는 것도 있지만 컨텐트 바이 GPT 오토 뭐 이런 거 넣어주면 걔가 알아서 이거 넣어줄 거 아니야. 여기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이쪽으로 옮기고 클래스를 되게 가볍게 유지하는 정책인 거죠. 그리고 나면 노출은 메일을 그냥 할 것 같아? 아니야. 노출용 객체도 따로 만들어. 노출용 객체에서는 툴을 리스트 스트링으로 보내. 널러블 하지 않아. 왜? 메일 툴을 주던가 아니면 리스트 오브를 줄 거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타이틀이나 컨텐츠는 이걸 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속성도 다 인라인화 돼요. 실제 라이브 된 코드에서 요거밖에 안 보이게 돼요. 진짜로는. 우리는 코트린 세계에서는 투 타이틀, 컨텐츠 이런 거 쓰겠지만 진짜로 나갈 때는 인라인화 되기 때문에 이쪽 코드로 컴파일 됩니다. 그래서 메일 본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이걸 생성하는 코드를 볼까요? 아까처럼 여기 메일의 생성자 이거 다시 재정의 하는 건데 메일의 생성자는 제가 막아놨죠. 막아놨고요. 정적 스태틱 메소드인 컴패니언 오브젝트의 오퍼레이터 인보크를 통해서 만들 건데 얘가 뭘 받는지 보세요. 블록으로. set c 람다를 받았잖아. set c 람다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메일 자체는 만들어야 되지. 만들었어. 근데 set에게 메일을 넣어가지고 얘한테 블록으로 주셨단 말이지. 따라서 이 블록 안에서는 set의 어휘를 쓰게 된단 말이야. 아예 얘는 원래 메일 객체를 보지도 못해. 유저는 볼 수도 없어. 그리고 얻을 때 뭘 넣는다? get을 얻어가. get을 얻어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본체는 이거지만 남한테 세팅할 때는 이쪽 어휘를 주고 get 할 때는 이쪽 어휘를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메일을 만드는 빌더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든다고. 코트린 DSL이 막연하셨던 분, 코트린 DSL은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 그 객체 많이 생기지 않아? 이거 나중에 컴파일된 코드 보면 그냥 다 풀어헤쳐져가지고 뭘로 된다? 이 메일 객체의 여러 속성을 컨트롤하고 메일 이걸로 다 바뀐단 말이지. 타입이 아예 없어져. get이나 set은 애당초 get과 set이 보이지도 않아. 유저한테는. 이 방법을 쓰면요. 얘는 일종의 구조체로 작동하게 되고요. get이나 set은 뭘로? 트레이트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트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 스칼라의 트레이트나 러스트의 트레이트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그거예요. 코틀린을 러스트의 트레이트처럼 쓰는 방법인 거예요. 얘는 변하지 않았지만 기능이 있는 여러 개의 객체들을 계속 만들어냈고 그 타입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트레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언어적인 개념인 거지 언어가 그 기능을 제공하냐 안 하냐는 개념을 어떻게 구현했냐는 다 언어의 문법에 맞춰서 구현하면 되는 거죠. 빌더 감이 오세요? 이렇게 된다. 인상적이죠. 이렇게 예쁘게 돼. 툴도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이메일을 잘 입력할 수 있는 툴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쵸? 벌써 1시간 왔네.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가겠습니다. 데코레이터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자료 구조는 딱 2개밖에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자료 구조는 배열이에요. 배열은 뭐죠? 일정한 크기의 메모리 블록을 통으로 할당받아서 인덱스 단위로 넘어다니는 게 배열이죠.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배열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레이 버퍼가 배열인 거고 보통 언어에서는 배열이라는 건 크기가 똑같은 공간을 묶어놓은 거가 배열이잖아요. 그럼 배열 말고는 무슨 자료 구조가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밖에 없다. 알고 보면 다 링크드 리스트인 거야. 세상의 자료 구조는 사실 2개밖에 없어. 배열하고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 거야. 그래프는요, 트리는요, 다 링크드 리스트야. 전부 다 링크드 리스트다. 큐가 됐다, 뭐가 됐다, 아무튼 다 링크드 리스트인 거야. 걔네들은. 자료 구조는 2개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 구조로 컴퓨터 사이언스의 거의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객체 지향도 링크드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게 마치 노드로 연결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때 같은 타입의 노드를 연결하는 것처럼 데코레이터는 구성객체 간의 연결을 데코레이터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다른 애들은 선언 수준, 클래스의 선언이나 클래스의 구현 이런 데서 일어나는데 데코레이터는 어디서 일어나죠? 인스턴스를 런타임에 넣어줌으로써 일어나잖아. 데코레이터는 선언만 한다고 일어나지 않아. 반드시 사용할 때 런타임에 그 객체들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넣어줘야지만 일어나. 즉 런타임에 일어나는 패턴인 거야 얘는. 마치 노드를 런타임에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처럼. 이게 특이한 놈이라고. 데코레이터, 전략 객체, 상태 객체 이런 애들은 런타임에 객체를 만들어서 밀어넣는 특이한 놈들인 거예요. 이런 건데 어쨌든 기능을 추상화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잖아요. 저희가 인터페이스 만드는 방법이 어떤 기능을 추상화해서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는 거잖아. 그래서 추상화한 다음에는 그 기능을 다시 개별로 개별 타입에서 구현하잖아요. 아까 테스트 만들고 테스트 1, 2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면 테스트 1, 2를 보고 테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생각해낸 거겠죠. 귀납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연역했다가 귀납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우리가 추상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구상 클래스가 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화 클래스의 메소드를 만든 거 아니야? 아까 팩토리 메소드 추상화를 성공했던 이유는 뭐야? 니네들 뭐가 됐든 아무튼 객체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본 거잖아.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구상 객체들이 아둥바둥 돌아다니면서 지휘를 해봤자 허허허 추상 클래스 입장에서는 어유 귀여운 놈들 어차피 그게 그건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냐고? 근데 어차피 비슷한 일을 추상한 거니까 약간 생각을 달리 해보자는 거야. 어차피 큰 일을 내가 수행해야 되는데 아까 3번에 따르면 구상 클래스는 다 비슷한 놈들이라며 추상 클래스가 보기에는 그럼 그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가지고 일을 분담해서 하면 안 될까? 라는 발상이 바로 데코레이터 패턴이에요. 1, 2, 3으로부터 4를 깨달은 거란 말이야. 일종의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깨달음인 건데 무슨 깨달이냐면 야 얘네들 하는 짓 보니까 비슷하네. 인터페이스로 묶어. 근데 가만히 인터페이스를 보고 있으니까 야 인터페이스 구현한 놈들은 다 비슷한 놈들이잖아. 또 이렇게 또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온 거지. 야 어차피 인터페이스 수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 구현한 놈 다 비슷한 놈들 아니야? 걔네들끼리 협력해서 일하라고 그래. 어차피 비슷한 놈들이잖아. 협력 잘 될걸? 뭐 이런 뜻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데코레이터 패턴을 쓸 일이 없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바라봐야지만 데코레이터 패턴이 쓸모가 있어져. 어떤 문제? 도메인을 협력할 수 있는 비슷한 놈들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봐야 돼. 이거에 실패했으니까 데코레이터 패턴 자체를 쓸 일이 없는 거지. 도메인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데코레이터 패턴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해요. 대부분. 못하니까 대부분의 데코레이터 패턴을 쓰는 유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들은 창발적이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데코레이터 되게 멋있게 쓰는데 멋있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선배님들이 다 데코레이터 패턴을 뻔하게 그때만 써. 단지 여러분들이 그 데코레이터 패턴을 쓰는 시점이 언젠지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모를 뿐이지 데코레이터 패턴이 등장하는 그 등장 시점도 익숙한 사람들한테 되게 뻔하다고. 이게 바로 기어 모델이라는 놈이에요. 큰 결과물이 있어. 이 결과물에 다들 기여를 해봐. 그래서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을 보면 데코레이터 패턴에 뭐가 나온다? 커피를 만드는데 어떤 놈은 우유 크림을 부었어. 어떤 놈은 설탕을 넣었어. 뭐 이런 걸 나오잖아. 커피라는 큰 결과물에 기여를 하는 애들이 있어. 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맨날 데코레이터 패턴의 대장으로 나오고 있는 JVM에 있는 스트림 IO. IO 스트림에 대해서 대표적인 데코레이터 패턴의 결과물로 나오잖아. 그거 뭐야? 스트림이 주인공인데 이 스트림에 나도 양념을 칠래 이거잖아.
스트림이 돌아가는데 나도 거기다 양념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거야. 이게 바로 기어 모델이에요. 딱 5번에 해당되는 대로 문제를 파악하면 첫 번째 하게 되는 게 기어 모델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기어 모델로 풀 수 있을까? 그럼 데코레이터 패턴인 거야. 놀랍게도 RX 플럭스 플로우에 나오는 맵, 플랜 맵, 이치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그게 전부 다 데코레이터예요. 네? 꼭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성자 체인만 해야지 데코레이터가 아니라 알고 보면 얘 다 데코레이터인 거야. 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했던 기어 모델하고 똑같잖아. 구현만 다르게 됐을 뿐인 거지 얘 다 데코레이터인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진짜로 데코레이터라고 불러요. RX에 가셔서 RX 도우미 함수도 뭐라고 부르냐면 데코레이터라고 부른다고 걔네들 진짜로. 혹은 생각도 안 해보셨겠지만 동의어로 뭐가 있냐면 플러그인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시죠?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찾아보시면 워드프레스의 각 라이프 사이클마다 돌아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 하나하나에 개입하는 플러그인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거지. 나름대로 기여하는 거야. 워드프레스가 하나의 포스트를 렌더링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거야. 좀 데코레이터 패턴이 다르게 보이세요? 그렇다. 데코레이터 패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거야. 그래서 도우미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하면 본체를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도 돼. 데코레이터 다 분산시킬 거니까. 그래서 기초 구현을 작고 컴팩트하게 한 다음에 필요한 기능들은 다 플러그인으로 빼버리는 거지. 근데 많이 사람들이 쓰다가 보니까 기어 모델 말고 게이트 모델도 된다 이거지. 쭉 가다가 데코레이터들이 제일 통과하다가 이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못할 것 같은데 다음 놈한테 넘길게요. 이런 식의 게이트 패턴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코레이터의 두 번째 패턴은 게이트 모델이에요.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죄송, 다음 놈한테 넘길게요. 다음 놈이 받아가지고 이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 놈한테 넘길게요. 이런 게이트 모델 쓴다는 거지. 혹은 남한테 받아가지고 양념을 친 다음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하고 거기서 끊어버리던지 아니면 여기서 남에게 야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더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코레이터들은 막 이렇게 핑퐁 치면서 두 놈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갈궜다가 뭐 했다가 결국에는 된단 말이에요. 이거 상호재기랑 비슷한 놈이야. 일종의 말하자면 함수형에서 상호재기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짝수와 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홀짝인지 판단하는 그런 문제도 보신 적 있어요? 이 오래된 개발자들 요즘 입사 안 해가지고 알고리즘 공부도 안 했지. 다들 알고리즘 시험 코테 없을 때 입사하는 사람들이라서 뭐 그런 거 있잖아. 홀짝수 평가하는 상호재기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 근데 말이 상호재기지 실제 구현은 현실에서는 상호 두 개만 나오지 않고 A, B, C, D, A, B, C, D 뭐 이렇게 수란재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데코레이터 패턴도 그게 가능해. 계속해서 꼬리를 물게끔 해서 어떤 놈이 돌다가 이쯤 하면 된 것 같아. 야 그만둬라. 뭐 이렇건 서클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서킷 브레이커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수많은 패턴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게이트 모델 쓰기도 한다. 제가 여기다 왜 게이트 모델을 썼냐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도 안 했지만 이 미친놈들이 데코레이터 가지고 엔드 게이트, 노알 게이트 막 만든다고. 응? 전자회로 전체를 다 데코레이터만 가지고 짤 수도 있다고. 그 전자과 애들이 쓰는 그 프로그램 그거 다 전체 데코레이터로 돼 있고 그렇다. 아이씨 쓸데없는 소리들. 그래서 우리 스레드에도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디폴트 어쩌고저쩌고 걔는 꼭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데코레이터 패턴은요 다 똑같은 구상 데코레이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터미네이터를 하나 두고 있어요. 종단점 하나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한테 가지 않는. 그렇잖아. 노드가 어딘가에 끝이 있을 거 아니야. 종단 클래스를 보통 둬요. 그래서 얘 종단만 하는 애들 보통 두고요. 얘는 인스턴스일 필요도 없어서 보통 오브젝트로 만든 경우도 많습니다. 종단만 시키면 되니까. 터미네이터라고 불러요. 종결시키니까. 그래서 데코레이터는 일반적으로 터미네이터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터미네이터 안 두면 무한히 계속 루프를 돌아야 되잖아. 어딘가 멈춰야 되니까 마지막에 터미네이터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자 받을 때 데코레이터 받을 때 기본값으로 터미네이터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습관이에요. 인자 안 들어오면 걔가 터미네이터인 거야. 모든 애가 터미네이터가 될 수 있지 그러면.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 쓸 때 귀찮은 게 터미네이터다. 뭔가 느낌이 오세요? 이게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그래. 코트린이 우습게 봤기 때문에 구닥다리 자바 같은 디자인 패턴의 구현체를 보고 있는 거야. 코트린 그렇게 구현하잖아. 코트린에 확장 함수가 있어요. 확장 함수는 뭐냐면 첫 번째 인자를 앞으로 뺀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인자를 앞으로 뺀 거야. 원래 저 뮤터블 웹 스트링 any가 인보크의 첫 번째 인자여야 되는데 앞으로 뺀 거야. 이런 문법을 지어내요. 단지 그뿐이야. 실제로 확장 함수를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자로 객체를 넣어도 되고 그 객체 점 인보크를 때려도 돼. 둘 다 지원해. 편의 문법입니다. 근데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럼 얘의 오퍼레이터로 인보크, 호출 함수가 등록이 될 거고요. 얘가 뭘 받는지 보세요. 얘 뮤터블 맵이 있는데요. 뮤터블 맵한테 키하고 밸류를 주면 밸류가 스트링 타입이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다 집어넣을 때 키는 문자열이니까 타입하고 일차로 넣었죠. 근데 받아온 문자열은 그냥 넣지 않아. 제이슨을 위해서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준 제이슨 문자열로 바꿔서 집어넣어줬어. 숫자하고 부울리는요. 투스트링만 때려서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요. 맵을 그냥 넣지 않고 제이슨 때려서 넣을 거예요. 맵에 있는 제이슨 메소드 어딨어? 여기서. 이 맵을 여기는 왜 맵일까요? 뮤터블 맵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뮤터블 맵인 이유는 여기다 값을 넣기 위해서 제가 뮤터블 맵을 한 거고요. 맵이면 충분해. 이 맵은요. 맵 안을 건들 생각이 없고 얘로 제이슨만 만들 생각이 있으니까 얘 제이슨 어떻게 만드냐면 엔트리스는 엔트리가 들어있는 배열이죠. join to string 하면 프리픽스하고 포스트픽스 이것도 참 희한한 놈들이야. 나 이거 언제가 오이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 왜 포스트픽스라고 그래? 다른 모든 애들 다 서픽스라고 그러는데 이 미친놈들 아니야? 포스트픽스를 쓰는 놈들 자체 처음 봤어. 아무튼 이렇게 앞뒤로 감싸고 있고 안에는 뭘로 돼 있죠? 여기 세퍼레이터의 기본값이 컴마예요. 그래서 생략한 거예요. 컴마가 세퍼레이터 기본값이거든요. 여기에는 키를 따옴표를 감싸 놓고 콜론으로 밸류를 그냥 집어넣는 게 바로 투스트링. 이러면 제이슨 문자를 만들어지겠죠. 그 제이슨 문자를 만들어진 걸 여기다 넣겠다 이거지. 얘네들이 바로 누구의 데코레이터다? 뮤터블 맵의 데코레이터들인 거야. 이거 하나하나가 제가 함수는 뭐다? 메소드 하나 갖고 있는 객체다 라고 얘기했죠. 자바에서 람다의 정의가 그거예요. 셈 인터페이스 구현체가 람다잖아. 자바에서는 원래부터 메소드 하나 있는 애를 람다라고 부른다고. 코틀린의 함수도 람다야. 얘 객체야. 당연히 훌륭한 데코레이터 객체지 얘도. 그래서 제가 해시맵 하나 만들고 맵에 인보크를 때렸단 말이에요. 히카도 넣고 나이도 넣고 스튜던트도 넣고 넣었어. 어이씨 스튜던트 넣었어. 그 다음에 맵에다가 맵을 넣는단 말이지. 어드레스에다가 맵을 넣는데 이 맵이 어떻게 생기냐면 시티에 하노이 들어있고 스트리트에 35 들어있잖아. 그리고 나서 프린트 때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고. 아 이거 프린트 문이 틀렸는데요? 잠깐만. 프린트 문이 저렇게 나오진 않고요. 에이씨. 에이씨. 제가 디스코드에 넣었어요. 뭐 대충 저렇게 잘 나옵니다. 여기 왜 다운표도 빠지고 그랬지? 내가 손으로 쳤나 이거? 예, 저렇게 잘 나옵니다.
이게 바로 데코레이터 패턴이에요. 생각도 안 해보셨지만 데코레이터 패턴은 확장 함수로 구현하면 엄청나게 쉬워요. 왜? 애당초 뭐였다? 협력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기어 모델. 지금 뮤터블 맵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뮤터블 맵에 기여하고 있는 기어형 데코레이터를 지금 구현한 거잖아요. 게이트형을 구현한 게 아니라. 사실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퉁치기에는 기어형 데코레이터 모델과 게이트형 데코레이터 모델은 굉장히 구현 방법이 달라서 같다라고 볼 수 있나? 잘 모르겠어. 아무튼 기어형 데코레이터 모델이 주류거든요. 걔네들은 이 정도로도 구현 충분히 돼요. 뭐 이렇고요. 마지막으로 브릿지를 배우고 오늘 끝낼 예정입니다. 합성을 통해서 상속조합 폭발을 피하는 거죠. 상속조합은 폭발하잖아요.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조합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말이죠. 그래, 조합 폭발은 알겠어. 여러분들 객체가 여러 개의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합성 객체인 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합성 객체라 하면 합성된 객체의 모든 메소드가 바깥에 노출되는 거예요. 형으로서. A형으로서도 노출되고 B형으로도 노출되는 걸 합성 객체라고 불러요. 근데 그냥 A 객체, B 객체를 내부에 소유하고 있으면 얘는 그냥 자기 자신 형으로만 노출될 거 아니야. 얘는 합성 객체가 아니야. 얘는 그냥 안에 의존성 있는 객체를 갖고 있을 뿐이야. 합성 객체라는 건 얘가 합성한 타입으로 표현이 될 때 합성 객체라고 불러. 근데 그 합성 객체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많아. 얘 어그리게이션인데 응집도 모델에서 보면 그 의존성 모델에서 어그리게이션이라는 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합성한 A와 B가 서로 침범을 하지 않아야 된다? 침범하는 순간 뭐지? 그냥 내부에 존재하는 의존성 객체인 거야. 그냥 내 클래스가 A와 B를 내부에 갖고서 걔를 사용하는 거지. 걔네 둘이 완전히 독립되어야지만 내가 합성 객체인 거지. 합성 객체 대표가 브릿지인 건데 브릿지가 합성 객체잖아요. 지금 두 개 합성해 놓은 건데 왜 모아놨을까? 걔네들이 A하고 B가 상호작용하면 퍼사드예요. 그 퍼사드 패턴이라고 부르거든. 내부에 여러 개 가둬가지고 바깥쪽에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퍼사드로 부르는데 걔네들이 상호작용을 안 해야지만 브릿지야. 상호작용을 1이라도 하면 걔는 퍼사드야. 그러거든? 대체 이거 언제 쓰는 걸까? 요점은 그거지. 언제 쓰는 걸까? 뭐 스톤트루프의 예제를 보면 원래부터 부분 집합이 전 집합으로 파악되는 애들을 쓰는 거예요. 스톰트루퍼가 오직 걷기와 어택의 조합이 걔의 정체성인가 보지. 그리고 그 조합으로 걔를 만들 수 있나 보지.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독립된 객체로 파악하지 않고 자동차라는 건 엔진과 타이어와 핸들과 뭐 본체와 이거의 조합이야. 이렇게 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셈블 가능한 객체인가를 살펴보고 브릿지를 쓰게 됩니다. 어셈블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없고 자기를 구성하는 부속품들의 합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애들을 얘기해요. 그게 어셈블이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어셈블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어셈블인 애들은 브릿지가 가능해요. 이씨 몰라. 그만 떠들어. 브릿지 그냥 해. 아니요. 전혀 달라요. 타이핑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바깥에 타입으로 인식되니까. 자동차를 타이어로 인식할 수도 있고 핸들로 인식할 수도 있고 엔진으로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바로 브릿지냐 퍼사드냐의 차이라니까. 덕타이핑은 일종의 런타임 디스패치의 어떤 현상, 기능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너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소유권 있니? 뭐 이런 거야. 그게 속성이 됐든 메소드가 됐든 너 이런 거 할 줄 알아? 그게 덕타입인데 할 줄 알아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이 객체 시스템 상에서는
너 그거에 대한 소유권 있냐? 뭐 이런 뜻이거든. 소유권에 대한 문제인 거지. 떠들면서 코드를 컨닝하셨죠? 이제 갑시다. 책에 있는 웨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어택. 뭐 일단 K2 오브젝트 하나를 가지고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싱글톤 배울 때 전역 변수도 싱글톤이라고 했잖아요. 코트린이 이렇게 만들기 너무 귀찮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자바 개발자. 미친 거 아니냐고. 코트린 그냥 펀 인터페이스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 돼. 어, 자바 개발자에서 벗어나 제발. 제발 벗어나. 저 엄청난 문법적 구조물을 갖다 붙이는 게 자바의 특성이에요. 자바는 어떤 언어냐면 명확성의 언어예요. 그래서 장대하고 거룩한 장식을 엄청 붙여서 오해할 수 없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자바의 특성이고 나쁜 게 아니야. 엔터프라이즈에서 각광받았던 초창기 이유가 그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ABC 언어에서 받은 이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법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었죠. 그래서 점점 보완하면서 그런 게 없어지는데 대신에 표현성이 너무 낮아. 코트린으로 와서 자바보다는 문법이 쉬워졌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자바의 그 구구절절한 문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완전히 코트로 넘어와야 돼. 완전히 넘어와. 제발. 그 자바의 그 형식을 다 버려. 코트린 그딴 거 안 좋아해. 그래? 이렇게 짜도 어떻게 된다? 코트린이 다 싱크로나이즈 때려주고 안전한 객체 생성 다 해주고 다 한다고. 그냥 자바 제발 버려. 코트린 쓸 때. 자바의 휴가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코트린의 문법을 받아들이세요. 이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있으면 억울하잖아. 억울하다고. 내가 자바 개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라고. 코트린으로 넘어와야 돼. 라이프 같은 애들은 상태를 추가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거죠.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뭐다? 상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 어택은 파워고 그때그때 라이프를 만들 때마다 다른 파워를 갖는 어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레그도 무브 몇 미터 움직일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레귤러 레그는 그냥 만들어버리면 그만이고 평소에 5미터씩 가. 근데 뭐 애슬레틱 레그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하고 점프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계산할 때 무브를 스피드 점프를 해. 이렇게 했어. 뭐 이런 거죠. 우리네 현실이 뭐 이런 거지. 코틀린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첫 시간에는 일부러 책에 있는 예제나 쉬운 예제를 쉬운 예제 아니었나? 다음 시간부터는 약간 더 엔터프라이즈스러운 예제로 바꿀게요. 스톰트로퍼는 뭐다? 이게 끝이야. 이게 바로 코틀린의 브릿지 문법이야. 그 책에 있는 문법은 다 잊으세요. 그건 다 쓰레기고 자바 개발자를 위한 안내서인 거고요. 코틀린의 이름은 끝이에요. 이게 합성객체 만든 법이거든요. 합성객체는 뭐냐? 코틀린에게 인터페이스 위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속성을 잡을 필요도 없어. 각각을 소유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아. 얘네들이 서로 대화하면 어떻게 된다? 걔는 퍼사드야. 걔는 퍼사드이기 때문에 코트린은 브릿지가 그냥 이걸로 만들어져. 웨폰 받아서 어디다 쓴다? 이 인터페이스한테 이 웨폰 객체를 넘겨주면 돼서 얘는 웨폰으로 동작을 할 거고요. 레그 받아서 레그한테 넘겨주면 레그로도 동작할 거예요. 그냥 써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스톰트루퍼는 웨폰한테 웨폰 흉내를 내게 시킬 거고 레그한테 레그 흉내를 내게 시켜야지. 웨폰 바이 웨폰, 레그 바이 레그. 그냥 읽으면 된다니까. 이게 바로 코틀린에서 브릿지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 잘 됩니다. 응? 웨폰 흉내도 잘 내주고 레그 흉내도 잘 내줘요. 버리라고. 자바에서 벗어. 자바 그만. 응? 코틀린에 돌아와서 코틀린 써. 그래서 코틀린 입장에서는 디자인 패턴이 자바 정도가 아니라 코틀린은 디자인 패턴에 유명한 것들은 이미 언어에 내장이 돼 있어. 내장이 돼 있는 수준이 너무 높아. 싱글톤은 막 이 수준으로 내장이 돼 있고 브릿지 같은 것들은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내장이 돼 있어. 뭘 구현체가 필요하지도 않고 도우비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서론도 필요치도 않아. 그냥 바로 만들면 돼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딱 여기까지만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 다 나가고요. 그래도 2주까지는 워밍업 할까? 4장까지만 나갈까? 5장까지 가지 말고. 오늘 수업 분위기 보니까 이 정도만 나가야겠는데? 더 하면 포기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 4장까지만 나가겠습니다.